어젯밤에 제가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정리가 됐네요.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거의 뭐 다 정리가 됐어요. 이게. 요 25회차, 경매 명심보감 25회차, 매각으로 인수되는 하자가 뭐가 있느냐. 일체의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분석을 할 때 하자를 빼먹고 분석하면은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되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이게 완벽하게 다 분석이 된 건가? 아니 뭐가 빠진 게 있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매각으로 인수되는 될 수 있는 모든 하자를 검토해 보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이거는 뭐 완벽하게 분석이 됐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총정리 차원에서 하면 돼요. 어, 그래서 요거는 글이 많으니까 필기를 안 하고 그냥 밑줄 긋는 형식으로 해볼게요. 음, 1번 경매 매수인이 매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속에는 매각으로 인수되는 하자 비용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수익 분석을 할 때 결국 쓰게 되네요. 수익 분석을 하게 될 때 실거래가가 있죠. 실거래. 이거는 뭐 임장을 통해서 또는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실거래가가 나오잖아요. 그 시세를 파악을 하고 실거래가에서 우리가 지출 비용을 공제하면은 그것도 좀 불편해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여기서 적어도 여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0보다 커야 되겠죠. 적어도. 근데 한 10% 이상은 남아야 되겠죠. 10% 이상은 남아야 됩니다. 빼면은. 그래야 이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 비용이 실거래 거보다 크냐 작냐는 지출 비용 분석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한번 보세요. 일단 뭐가 제일 큽니까? 경매 매각가가 제일 크죠. 경매 매수하는 거 매각 비용 얼마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매각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인수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인수되는 비용을 계산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또 혹처럼 달라붙으면은 이 실거래가보다 더 커지면은 손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수될 수 있는 하자 이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수되는 거는 다 그 비용 지출 비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얼마나 발생되는가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 잘 계산을 하면은 실거래가도 좀 정확히 계산하면은 손해 나는 경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뭐 나머지는 뭐 법률 비용, 변호사, 뭐 법무사 비용인데 변호사, 법무사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어,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등기 비용. 음, 이거는 뭐 일반 거래에서도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취득세, 등기 비용.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매각가도요, 먼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매각가를 얼마 쓰면은 이득이 나느냐.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매각가 얼마 쓰는 그런 기법은 결국은 실거래가 임장이나 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인수되는 비용이 얼마냐 또 뭐 이런 나머지 비용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매각가 얼마 쓰면은 적정한 그 이득이 나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각가는 얼마 쓰느냐 뭐 이거기 때문에 임의로 먼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맨 마지막에 정하는 겁니다. 인수비용 있냐 없냐 따져갖고. 여기서 인수되는 하자 치유 비용까지 포함해야지 된다는 거죠. 지출 비용이라는 거. 그래서 하자를 찾아 내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유가 있죠. 소유권 취득 후에 나중에 하자가 발견돼 갖고 추가로 비용 발생하면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매각으로 인수될 수 있는 모든 하자를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요, 하자가 인수될 수도 있어요. 하자가 인수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 그리고 그게 지출 비용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다고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 경매 절차에서 하자가 인수돼도요. 나중에 이게 사실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하자가 없는 건데 인수되는 것처럼 보여서 경매 절차에서 인수된다 하더라도 하자를 없앨 수가 있다면은 별도의 절차에서 하자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소유권이 있고 여기 가등기가 있고 여기 근저당이 있고 여기 경매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입찰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소위청 가등기예요. 소위청. 소위청 가등기는 이게 성격이 안돈돈이라고 그랬어요. 안돈돈. 이거 뭐 경매 기초 과정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을 좀 할게요.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원칙이고 어떤 경우에는 돈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돈이라면 이게 말기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액션이 없으면은 이 가등기는 안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경우는 얘가 가등기권자가 뭐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배당 요구하고 뭐 또는 임의 경매를 할 수 있어요. 돈이라면. 근데 이런 거 없다면은 그냥 안돈으로 보는 겁니다. 안돈이면은 이게 말기등이 돼요. 이게 말기등이 돼갖고 이 가등기가 안돈이 돼서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가 이거를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 이게 말기등이 되고 임의 경매도 돈이니까 지워지고 이 가등기는 안 지워져요. 이게 인수라는 겁니다. 이 가등기가 안 지워져요. 그럼 결국은 소유권, 가등기, 피 이런 순서로 돼 있죠. 이게 인수긴 한데 인수는 영원한 인수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비대차에 기한 거라서 그런 게 밝혀졌다면은 경매 절차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졌다면은 이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피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소비대차에 기한 가등기야. 이게 이제 확실한 자료가 근거가 있다면 또는 이 가등기는 어 제척 기간이 도과해서 10년의 제척 기간이 도과해서 이거는 말소가 돼. 뭐 이렇다면은 피는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됐어도. 그래갖고 여기서 승소하면은 이거 지워져요. 이것도 지워집니다. 그 말이에요. 경매 절차에서는 뭐 돈이라는 액션을 안 보였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는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경매 절차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하자 없앨 수 있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절차에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하자를 취할 수 있다. 뭐 우리가 맨날 이것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도 뭐 하는데 적은 자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은 뭐 이런 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한 5억짜리를 뭐 1억 1,200인가에 사가지고 가등기를 지우는 소송을 해갖고 지워버렸어요. 여의도에 있는 땅인데 상가 밑에 있는 땅인데. 그래갖고 토탈 한 7억에 팔았어요. 물론 제 건 아닙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줬는데 대박 터뜨렸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자가 있어도 그것을 별도의 소송에서 지울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요 경쟁력이 없어요. 누가 들어와요? 이거 뭐 무섭다 그러고 안 들어오죠. 또 보통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 책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그게 경매의 사실은 가장 핵심입니다. 돈 벌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매각으로 인수되는 하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매각으로 인수될 수 있는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하자가 있고 그래요. 우리 뭐예요? 물건 분석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하면서 이 체계는 좀 세워 나가자고요.
우리 그 매각 물건 명세서상 권리 분석의 경매 분석의 순서가 일반 분석이 있고, 그다음 물건 분석이 있고, 그다음 권리 분석이 있고, 청구권 분석이 있고, 이렇게 나가죠. 제가 그간 제가 실무를 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체계라 그럴까요? 체계를 세웠는데 이런 순서예요. 이거만 제대로 하면은 어,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벤치마킹 식으로 이제 다른 경매 교과서도 목차 같은 거 좀 봐요. 그러면 체계가 전혀 없어요. 그럼 체계가 없으면은 실력이 절대 안 늡니다. 늘 수가 없고 헷갈리고 어,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체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체계 잡는 게 뭐 사이드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경매 교재 초안이라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뭐 작년처럼 시간이 없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여기다 채워 나갈 거예요. 기존의 교재가 있는데 기존 교재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 교재는 나름 체계는 있지만 내용이 좀 풍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풍부하게 채워 나갈 겁니다. 일단 체계가 이거예요. 경매 분석을 위한 기본 지식 다지기 해갖고 이런 거 있죠. 건축 중인 건물 단계 이론이라든지 뭐 돈 안 돈이라든지 안 돈 돈 이런 권리, 또 권리 구제 절차,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 물권의 체계도, 또 권리의 뭐 토지하고 건물 이런 기초 지식이 경매 분석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책이나 뭐 이런 다른 데가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미 기존 교재에는 있어요. 이게 조금 있는데 그걸 다시 완전히 개편할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이거예요. 경매 분석. 경매 분석에는 기초 분석이 있고, 이건 매각 물건 명세서를 기본으로 한 겁니다. 물건 분석이 있고, 권리 분석이 있고, 청구권 분석. 청구권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제 자랑 같지만 어떤 책이나 강의나 이 청구권 분석이 없어요. 그렇지만 목말라 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청구권 분석을 못하니까 뭐 변호사한테 맡기고, 변호사는 또 이거 체계화돼 있나요? 변호사도 체계화돼 있지 않고 그 복불복으로 해보자 그런 식이니까 지면은 어쩔 수 없고 그래 갖고는 안 되죠. 우리는 입찰하기 전에 이미 여기까지 다 분석이 다 끝나야 됩니다. 청구권 분석도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건 한두 개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 요건 사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뭘 주장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관련된 실무 자료를 샘플로 등재를 시켜주면은 그러면 더할 나름이 없겠죠. 실무까지 완전히 커버가 되는 겁니다. 청구권 분석까지 하고 수익 분석. 뭐 수익 분석 현재 시세 가격 잘 하고 지출 가격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이미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에서 이미 그 하자를 발견했다면은 그 하자 치유 비용이 얼마냐 이것까지 산출해낼 수 있죠. 그리고 권리 구제 절차 비용, 취등록세, 기타 비용. 그래갖고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제 속에 이제 뭐 다른 어떤 풍부한 거를 또뭐 연결시킬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뼈대를 아셔야 돼요. 이 뼈대만 아시면은 다른 살을 잘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돌아오면은 그 하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하고 권리의 하자. 우린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건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도 하자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통상은 우리가 1번하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물건, 그 물건 유형, 매각 물건 유형하고 뭐 집합 건물이냐, 일반 건물이냐, 뭐 요거를 좀 했는데 물건의 하자가 어떤 건지는 경매에서는 그리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부동산 경매에서 나타나는 하자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장 부지에 폐기물을 파묻었잖아요. 그럼 내가 파묻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 경매로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았다 하면은 어쨌든 위법 상태를 인수하게 되는데 원상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어떤 거는 뭐 1년에 한 1억씩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원상 회복을 위해서 어, 누가 이거를 폐기물을 그럼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의 문제. 저는 한번 드릴게요. 경매 매수인이 원상 회복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물건 하자의 대표적인 거는 물건 하자는 다 인수돼요. 그러니까 따질 것도 없습니다. 경매 매수인은요, 물건 하자가 있으면은 뭐 내가 저질러 놓은 하자가 아니더라도 다 인수가 되는 겁니다. 조상길님 잘 들리세요? 네, 지금은 잘 들려요? 네, 네, 잘 화면이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두 번째 보면은 또 대표적인 게 건물의 발코니 확장, 불법 증축 있잖아요. 이건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고란 같은데,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 같은 데 나오죠. 이것도 내가 불법 증축 안 해도 어찌어찌해서 그걸 샀다고 하면은 그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하고 부과 안 당하려면은 원상 회복 비용을 지출해 갖고 고쳐야 돼요. 그런 예상 외의 지출 비용. 또 사용 승인이 안 나면은 건물 사용 승인 내게 하는 거는 당연히 매각 물건을 매수한 경매 매수인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자는 주로 어디 있냐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이나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은 빠졌네요. 매물서 비고란이나 건축물 대장 뭐 이게 위법 건축물이라고 표시된 데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인데. 그 운 나쁘면 건축물 대장이 깨끗하다고 위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등재만 안 됐다 뿐이죠. 그래서 임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야 돼요. 대충 보면은 뭐 덧대 가지고 뭐 도시에서 덧대 가지고 그 발코니 확장한 거 뭐 이런 거는 통상 그 민원이 안 들어가면은 괜찮긴 한데 어쨌든 위법 건축물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물건 하자는 내가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경매 매수인은 고스란히 인수하는 거예요. 100%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하자 같은 거 볼까요? 권리하자도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토대로 해서 보면 돼요. 권리하자는 그 경매 당하는 사람을 매도자라고 치면은 매도자가 그, 그 경매 당시에 권리에 흥결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말고 제한 물권이라든지 뭐 임차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은 또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은 권리하자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나타나는 하자 크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임차권. 임차권도 권리하자죠. 그러니까 하여튼 소유권 외에 다른 어떤 그 권리나 등기가 붙어 있으면은 일단 하자로 보는 겁니다. 하자. 근데 하자가 인수되느냐, 소멸되느냐는 매각으로 인수되느냐, 소멸되느냐는 권리 분석은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물건 분석은 100% 그냥 하자를 그대로 인수가 됩니다. 물건 자체에 대한 하자는. 근데 권리 하자는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 수익권 외에 타인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매각 물건이 2번, 3번 물건과 같이 뭐 토지만의 경매라든지 건물만의 경매와 같이 매각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권리 하자를 일단은 보는 겁니다. 또 유치권 행사 그 매각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은 일단은 권리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된다는 거하고 하자를 인수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단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하자가 매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